지금 외국인이라고 날 무시하는 거예요. 빨리 제대로 된 청구서를 가지고 오라고요. 여기 한국의 대형 종합병원에서 소리를 지르며 간호사에게 화를 내는 이탈리아 남성이 있습니다. 옆에는 환자복을 입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화가 난 걸까요?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그 속사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벨리니입니다. 로마 출신 건축가로 유럽 곳곳에 제 작품이 서 있죠.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상을 받고 밀라노의 랜드마크 빌딩을 설계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현대 이탈리아 건축의 자존심이라 부르기도 했어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 살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 루치아와 딸 소피아, 아들 다비데. 그들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지 못했던 날들이 너무 많았어요. 다음에는 꼭 같이 하기라는 약속이 쌓여갔죠. 하지만 그 다음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매번 큰 프로젝트, 해외 강연, 시상식. 핑계는 충분했지만 가족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던 작년 겨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로마 근교에서 다비데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거예요. 전화를 받자마자 심장이 멎는 기분이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폐 손상이 심각하고 다발성 골절입니다. 특히 척추와 다리 쪽 손상이. 며칠 동안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웠어요. 의사들은 다비데의 상태를 걱정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이라는 말에 담긴 절망을 느꼈습니다. 루치아는 제 옆에 앉아 있었지만 우리 사이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소피아는 병원 복도에서 저를 원망스럽게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빠가 항상 집에 있었더라면 다비데가 오토바이 타는 걸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탈리아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다비데는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폐 기능도 정상의 60%를 넘기 어려울 겁니다. 의사의 말이 제 귀에 울렸죠. 저는 스위스 최고의 재활병원으로 다비데를 옮겼어요. 돈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의 집중치료 후에도 결과는 같았어요. 평생 휠체어에 의존해야 합니다. 폐 기능 회복도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로서 저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의 다리를 고칠 수는 없었어요. 유럽 전역의 병원들을 찾아다녔죠.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더 이상의 치료법은 없습니다. 밤마다 제 서재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생각했어요. 내가 설계한 빌딩들은 수십 년을 버틸 테지만 정작 내 아들의 미래는 지켜주지 못했다고. 화려한 커리어, 상패들, 언론의 찬사.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설계에 실패한 거죠. 제 가정의 행복이라는 설계예요. 어느 날 밀라노의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는 오랜 친구 안토니오가 찾아왔습니다. 다비데의 사고 소식을 듣고 위로차 방문한 거였죠. 침묵 속에 커피를 마시던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마르코, 혹시 한국의 재활의학에 대해 들어봤나?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 말이야? 무슨 소리야? 안토니오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최근 몇 년간 그들의 재활의학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어. 특히 로봇 보조 재활치료와 줄기세포 연구에서는 유럽보다 앞서 있다고 해.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김치와 삼성, 현대자동차 정도였으니까요. 그래, 휴대폰은 잘 만들지 몰라도 의료까지? 글쎄. 안토니오는 말을 이어갔어요. 내 동료 중 한 명이 지난해 한국의 한 대학 병원에서 연수를 받고 왔는데 그 시설과 의료진의 수준에 충격을 받았대. 특히 척수 손상과 폐 기능 회복 분야에서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유럽의 최고 병원들도 포기한 상황에서 아시아의 한 나라가 무슨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토니오, 고마워. 하지만 우리는 이미 최선을 다했어. 스위스의 최고 전문가들도 어쩔 수 없다고 했어. 그날 저녁 다비데의 병실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루치아는 저와 달리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르코, 우리가 시도해보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소피아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죠. 아빠, 이제 와서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에요? 다비데를 위해서라면. 아내와 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 말이 맞았어요. 제 속에 자리 잡은 건 진정한 의심이 아니라 자존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럽의 명문 병원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아시아의 병원이 해결한다면 그건 제가 믿어온 모든 가치관에 도전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몇 주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인터넷을 뒤져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죠. 놀랍게도 의료 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눈에 띄었어요. 그 중에는 다비데와 비슷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심을 내렸죠. 다비드의 병실로 들어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아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다비드, 한국에 가보자.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해보는 거야. 다비드의 눈에 작은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가슴은 뜨거워졌어요. 루치아는 조용히 짐을 꾸렸고 소피아는 휴학 절차를 밟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다비드를 위해 움직였죠. 제 건축 사무실의 파트너에게 당분간 프로젝트들을 맡기기로 했어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 하지만 답을 찾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거야.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는 순간까지도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이미 유럽의 모든 가능성은 소진했으니까요. 남은 것은 미지의 나라에서의 새로운 희망뿐이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인천국 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공기가 달랐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공항, 미소 짓는 직원들, 그리고 첨단 시설들. 저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머릿속에 그려온 아시아의 작은 나라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다비드의 휠체어를 밀고 입국장으로 향하는데 공항 직원 한 분이 재빨리 다가와 도움을 주셨습니다. 영어로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봤고 우리 가족을 위한 특별 통로로 안내해 주셨어요. 입국 심사도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죠. 벨리니 가족분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필요한 의료 지원이 있으신가요? 루치아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런 친절과 효율성은 예상치 못했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길에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공항 철도는 깨끗하고 정확했으며 휠체어를 위한 공간도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다비드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승객들의 배려심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서울 시내에 도착해서 숙소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제가 알던 어떤 유럽 도시보다도 현대적이었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 세련된 디자인의 건물들, 그리고 조경이 잘 된 거리들. 제 전문 분야가 건축이다 보니 더욱 놀랍게 다가왔어요. 이게 내가 생각했던 아시아의 모습인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숙소에 도착하니 벌써 저녁이었습니다. 피곤함에 지친 루치아와 소피아를 보며 식사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호텔 직원이 다가왔어요. 손님, 혹시 식사는 하셨나요? 주변에 좋은 식당들이 많은데 추천해드릴까요? 그리고는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식당들을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호텔 근처의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낯선 음식이었지만 정성스러운 차림과 다양한 반찬들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다비드가 갈비찜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식욕을 보인 것 같았어요. 식사 후 호텔로 돌아오는 길,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거리는 밝고 안전했습니다. 로마나 밀라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여성들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이곳은 분명 내가 알던 세계와는 다르군 생각했습니다. 호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왜 나는 이 나라를 그토록 얕봤을까? 유럽 중심적 사고방식이 저를 얼마나 편협하게 만들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아시아라는 이유만으로 선진국의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 여겼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시 인프라와 의료 수준은 별개의 문제지. 아직 병원을 보지 않았으니까. 내일은 드디어 병원을 방문하는 날이었죠. 가슴 한켠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다비드의 미래가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병원을 방문하는 날이에요. 긴장감에 일찍 눈을 떴죠. 창문을 열어보니 서울의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으려는데 직원 한 분이 다가와 물었어요. 혹시 오늘 병원에 가시나요? 택시 예약을 도와드릴까? 우리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로마의 최고급 호텔에서도 이런 세심한 서비스는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간신히 대답했죠. 직원은 휠체어가 실릴 수 있는 넓은 택시를 예약해 주었고 병원 가는 길까지 종이에 한글과 영어로 적어주셨습니다. 택시가 도착하자 기사님이 직접 내려서 다비드의 휠체어를 싣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아드님 괜찮으세요? 병원까지 최대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비록 영어는 서툴렀지만 그 진심 어린 배려가 깊이 와닿았죠.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기사님은 차분하게 운전하며 중간중간 창밖의 풍경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유명한 박물관입니다. 시간 있으시면 한번 가보세요. 병원에 도착하기 전 기사님이 잠시 차를 세웠어요. 잠깐만요. 하더니 편의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돌아오셔서 다비드에게 작은 음료수를 건네주셨어요. 아드님, 이거 한국의 유명한 식혜입니다.
기운 나실 거예요. 이 작은 친절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돈을 지불하려 했지만 기사님은 손사래를 치며 웃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빨리 건강해지세요. 병원 입구에 도착하자 이미 안내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전에 예약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를 맞이한 것 같았습니다. 벨리니 가족분들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전혀 언어의 장벽을 느끼지 못했어요. 모든 안내판은 한글과 영어로 병기되어 있었고 직원들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을 때였어요. 한국인 노부부가 옆자리에 앉으셨는데 다비데를 보시더니 따뜻하게 미소 지어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가방에서 작은 간식을 꺼내 다비데에게 건네셨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죠. 루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가족처럼 느껴져. 잠시 후 간호사가 다비데의 이름을 불렀어요. 진료실로 안내받는 동안 병원 시설의 현대적인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깨끗한 복도, 최신식 장비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곳이 휠체어 접근성을 고려해 설계되어 있었어요. 건축가로서 저는 그 세심한 디자인에 감탄했죠.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점심 드셨나요? 병원 식당이 5층에 있는데 오늘 특별 메뉴가 있어요. 이런 물음에도 감동을 받았어요. 모든 순간마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자세가 느껴졌으니까요. 점심으로 병원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이었지만 색감이 아름답고 건강해 보였어요. 다비데도 맛있게 먹었죠. 아빠, 이거 정말 맛있어요. 사고 후 처음으로 음식에 대한 즐거움을 표현하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식사 후 병원 로비에서 한 작은 이벤트가 열리고 있었어요. 환자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였죠. 클래식 사중주단이 모차르트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다비데의 휠체어를 밀고 잠시 그 음악을 감상했어요. 음악이 끝나자 연주자들이 다가와 다비데에게 특별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음악 좋아하세요? 작은 대화였지만 그 따뜻함이 우리 가족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죠. 이날의 경험들이 제 마음속 단단한 벽을 조금씩 허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의료 수준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미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유럽의 어떤 병원보다 앞서 있다고 느꼈어요. 소피아가 저에게 속삭였죠. 아빠,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구나.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제대로 된 곳에 왔다는 거야. 드디어 전문의와의 상담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 교수님이라고 소개받은 의사는 완벽한 영어로 우리를 맞이하셨어요. 벨리니 씨, 다비데의 의료 기록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유럽에서 받으신 진단과 치료는 모두 적절했습니다만 잠시 말을 멈추신 김 교수님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가능성이 있음을 느꼈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루치아의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어요. 김 교수님은 태블릿을 꺼내 다비데의 스캔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척수 손상 부위에 아직 완전히 절단되지 않은 신경 다발이 있습니다. 유럽의 진단은 정확했지만 우리는 최근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요. 교수님은 로봇 보조 재활 치료와 줄기세포 치료의 결합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전문 용어가 많았지만 요점은 분명했어요. 다비데에게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완전한 회복을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부분적인 보행 능력과 폐 기능 향상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병원 내 재활센터로 안내받았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최첨단 로봇 장비들, 컴퓨터로 제어되는 재활 시스템, 그리고 가상현실을 활용한 치료 장비들까지. 저는 건축가로서 많은 최신 기술들을 접해왔지만 이런 의료 장비들은 처음 보는 것이었죠. 이 엑소스켈레톤은 환자의 근육 신호를 감지해 움직임을 보조합니다. 치료사가 설명하는 장비는 마치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것이었어요. 다비데가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죠. 물론입니다. 내일부터 적응 훈련을 시작할 수 있어요. 치료사의 자신감 있는 대답에 희망이 솟았습니다. 또 다른 방으로 안내받았을 때 가장 놀란 것은 스마트 재활실이라는 공간이었어요. 벽면 전체가 스크린으로 되어 있고 바닥에는 압력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환자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마치 게임을 하듯 재활 훈련을 할 수 있죠. 폐 기능 검사실도 방문했습니다. 스위스에서 본 장비보다 훨씬 정교해 보였어요. 다비데의 폐 상태를 3D로 모델링하여 정확히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에 맞는 맞춤형 호흡 재활 프로그램을 설계하죠. 투어를 마치고 상담실로 돌아왔을 때 김 교수님은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제시하셨습니다.
6주간의 집중 치료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 후 상태를 평가해 다음 단계를 결정할게요. 물론 이 모든 과정에는 위험과 불확실성이 따릅니다. 하지만 다비데와 같은 사례에서 70% 정도는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럽의 최고 병원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이곳에서는 70%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게 과장일까? 아니면 진짜 의학적 혁신일까? 하지만 지금까지 본 모든 시설과 의료진의 전문성을 고려하면 이것이 단순한 과장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 교수님은 태블릿으로 대략적인 견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금액을 보고 제가 한 번 더 물었죠. 이게 전체 치료 비용인가요? 아니면 일부인가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어요. 전체 비용입니다. 왜 그러시죠? 스위스 병원에서 지불했던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소피아가 제 표정을 보더니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저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나중에 말해줄게. 김 교수님은 우리의 반응을 이해한 듯 했어요. 많은 외국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의아해하십니다. 하지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효율성을 중시하거든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루치아가 물었습니다. 정말 이 치료를 시도해볼까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유럽에서는 이미 모든 가능성이 닫혔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이 기회뿐이야. 다비데를 바라보니 그의 눈에도 작은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내일부터 치료를 시작하자. 치료 첫날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다비데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어요. 처음 맞이한 건 물리치료사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다비데,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작은 기적을 만들어 갈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첫 세션은 로봇 보조 재활 장치 적응이었습니다. 다비데의 다리에 복잡한 장치를 부착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아들이 아파할까 걱정됐죠. 하지만 놀랍게도 다비데는 용기 있게 모든 과정을 견뎌냈습니다. 아빠, 이거 생각보다 괜찮아요. 뭔가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첫날은 단 10분의 연습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매우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다비데는 적응력이 뛰어나네요. 내일은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볼게요. 작은 성취였지만 그 어떤 스위스 병원에서도 얻지 못했던 희망이었습니다. 둘째 날, 다비데는 스마트 재활실에서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체험했어요. 화면 속 아바타를 움직이기 위해 미세한 근육 신호를 보내는 훈련이었죠.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1시간 후에는 아바타를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와, 내가 했어요. 다비데의 눈에서 빛나는 성취감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첫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다비데가 발가락을 살짝 움직인 거예요.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엄청난 의미였습니다. 루치아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소피아는 환호성을 질렀어요. 봤어요? 다비데가 발가락을 움직였어요. 폐 기능 훈련도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수 설계된 호흡기를 사용한 훈련 덕분에 다비데의 폐 기능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었어요. 처음 왔을 때보다 산소 포화도가 5% 상승했습니다. 담당 의사의 설명에 희망이 커졌죠. 3주차에 접어들었을 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봇 보조 장치의 도움을 받아 다비데가 처음으로 일어선 거예요. 완전히 자신의 힘만으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두 발로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비데의 담당 치료팀은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때로는 정규 시간이 지나도 남아서 추가 훈련을 도와주셨죠. 다비데의 의지가 놀랍습니다. 이런 환자를 위해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간호사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김 교수님은 중간평가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예상보다 훨씬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척수 손상 부위에 신경재생 징후가 포착되고 있어요. 스캔 결과를 보여주시며 설명하셨죠. 이 부분 처음에는 신호가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약한 전기 신호가 감지됩니다. 날이 갈수록 다비데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로봇 보조기의 도움을 받아 몇 발자국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폐 기능도 처음보다 15% 향상되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비데의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절망과 체념이 아닌 희망과 의지가 가득했어요. 어느 날 저녁 병원 정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비데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한국에 데려와 주셔서.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다비데, 이건 내 의지와 노력의 결과야. 아빠는 그저 기회를 찾아준 것뿐이야.
6주 치료 기간이 끝날 무렵 우리는 마지막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다비데는 이제 짧은 거리지만 지팡이만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폐 기능도 정상의 80%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유럽에서 불가능이라 했던 일이 여기서는 현실이 되었어요. 김 교수님은 마지막 상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비데는 정말 놀라운 환자였어요. 그의 의지와 가족의 지지가 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루치아와 저는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원하는 날 저는 병원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6주간의 최첨단 치료,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된 재활 세션, 수많은 검사와 모니터링. 청구서는 상당할 것이라 예상했어요. 스위스에서는 비슷한 기간 동안 거의 집 한 채 값을 지불했으니까요. 벨리니 씨, 여기 최종 청구서입니다. 행정직원이 건네준 서류를 보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맞나 싶어 다시 물었어요. 죄송합니다만 혹시 일부만 계산된 건 아닌가요? 6주 전체 치료비가 맞나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치료, 검사, 약물, 입원비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제가 다시 확인했죠. 로봇 재활 장비 사용료도 포함된 건가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스위스에서 지불한 비용의 4분의 1에 불과했어요. 같은 기간 훨씬 더 첨단화된 치료를 받고 더 나은 결과를 얻었는데도 말이죠. 저는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효율성과 접근성을 중요시합니다. 또한 많은 의료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되기 때문에 비용을 낮출 수 있어요. 물론 외국인 환자분들은 내국인보다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시지만 그래도 유럽이나 미국의 의료비와 비교하면 훨씬 저렴하죠.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 품었던 의구심과 편견들, 그리고 아시아에 무슨 의료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청구서를 지불하고 나오는 길에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에요? 저는 딸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스위스에서 우리가 얼마를 지불했는지 기억하니? 여기서는 그 돈의 14만 내고도 다비데가 걸을 수 있게 되었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정말 놀랍구나. 병실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서 루치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어요. 마르코, 우리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모르겠어요. 세계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나는 건축가로서 세계 각국을 다녔다고 자부했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다비데는 이제 지팡이에 의지해 스스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휠체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죠.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자신감이 피어나 있었어요. 아빠, 이탈리아로 돌아가면 제 친구들이 믿을까요? 제가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걸? 그 질문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 의지와 노력, 그리고 이곳의 놀라운 의료진 덕분이란다.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넌 기적을 이루어냈어. 사실 진정한 기적은 다비데의 회복뿐만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 편견의 벽이 무너진 것, 그건 역시 큰 변화였습니다. 병원을 나서기 전 김 교수님과 재활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가족에게 새 삶을 선물해 주셨어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어요. 다비데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보답입니다. 이탈리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창가에 앉은 다비데는 구름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2달 전 같은 하늘길을 갈 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때의 다비데는 휠체어에 묶여 절망에 빠져 있었죠. 지금의 다비데는 희망과 용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로마 공항에 도착했을 때 다비데의 친구들이 커다란 환영 현수막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아온 걸 환영해, 다비데. 그 친구들은 다비데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정말 걷고 있잖아.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식탁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소피아는 한국에서의 경험담을 생생하게 들려주었고, 다비데는 재활 과정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들을 나눴죠. 루치아와 저는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과 행복감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어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순탄했습니다. 다비데는 학교로 복귀했고 친구들과 다시 어울릴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아직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한국에서 배운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상태는 계속 좋아졌죠. 소피아도 휴학을 끝내고 대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주 집에 들러 가족과 시간을 보냈어요. 제 건축 사무실로 복귀한 날 파트너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마르코, 정말 아시아의 의술이 그렇게 뛰어난가?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들의 의술뿐만이 아니야. 그들의 인간성, 효율성, 헌신. 모든 면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 그리고 제 다음 프로젝트로 한국의 병원 건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효율적인 공간 설계와 환자 중심적 접근법을 이탈리아 병원 설계에 접목시키고 싶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전문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저는 건물을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사람들의 감정과 경험을 담는 그릇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한국 병원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과 효율성을 제 설계에 반영하려 노력했죠. 가장 큰 변화는 가족 관계였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저녁 정시에 퇴근하여 가족과 시간을 보냈어요. 주말에는 다비데와 함께 재활 운동을 하고 소피아와는 미술관을 방문했죠. 루치아와의 관계도 다시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연인처럼 데이트를 즐기며 서로를 재발견하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가족과 함께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비데가 문득 말했어요. 아빠, 저는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한국에서 저를 도와주신 분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아들의 시련이 오히려 그를 더 성숙하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가족은 매년 한국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비데의 정기 검진을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우리에게 새 삶을 선물해준 나라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였죠. 첫 번째 방문에서 우리는 김 교수님과 재활팀을 다시 만났어요. 그들은 다비데의 회복 상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역시 다비데는 특별한 환자였어요.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줍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저와 같은 의구심을 품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정말 그렇게 의료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다비데가 걷는 모습을 보면 모든 의심은 사라졌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진정한 선진국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화려한 건물이나 최첨단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발전은 인간에 대한 배려, 효율성, 접근성,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오늘도 저는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병원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로마 외곽에 지어질 예정이에요. 설계 곳곳에 한국에서 배운 철학이 녹아있죠. 환자 중심의 동선,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한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들. 가끔은 다비데의 사고가 우리 가족에게 축복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아픔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세계를 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더 이상 서구 중심적인 시각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모든 문화와 지식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는 항상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되찾아준 그 작지만 위대한 나라.